2주의 영화로 들어가야죠. 2주의 영화는 나의 집은 어디인가? 나의 집은 어디인가입니다. 원제는 플리. 플리죠. 네. 줄거리를 이제 뭐 살짝 설명해 드리면 가장 보편적인 공간, 집의 의미를 물으면서 영화가 시작이 되고요. 아민으로 불리길 원하는 이제 한 남성의 그 개인 이야기가 나오고 그 아프가니스탄 카불의 해맑은 소년이 코펜하겐에 성공한 학자가 되기까지 25년의 시간을 그린 작품이 바로 나의 집은 어디인가입니다. 뭐 어떻게 보셨나요? 간략하게라도. 네. 저는 그 이런 영화를 본 게 사실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다큐멘터리 형식의 영화랑 또 이제 애니메이션이 결합된 그런 거를 본 게 처음인데 일단은 사운드는 그대로 제가 어떻게 그러니까 이 영화 어떻게 만들었는지 정확히 잘 모르지만 봤을 때 그 영상으로 촬영을 하고 녹음을 했는데 그거를 이제 대체한 것 같더라고요. 그 애니메이션으로. 왜냐면 너무 약간 그 사운드가 되게 지금 사실적이고 잘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그 따로 후시 녹음을 한 게 아니고 뭔가 그런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굉장히 사운드가 좋았고 그래서 몰입감이 더 느껴졌었던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제 개인적으로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은 그 러시아에서 이제 망명을 한 상태에서 거기서 핍박을 받아서 이제 러시아를 도망치는 몰래 국경을 넘는 눈길을 걷는 장면이 있는데 그 장면에서 그 눈 소리랑 이제 저벅저벅 거는 소리랑 그런 작화들이랑 또 이제 배를 타가지고 건너거든요. 그 장면에서 되게 저도 이제 배에 들어간 것처럼 분명 이게 실사로 찍었던 장면이 아니고 애니메이션으로 대체가 됐는데도 그걸 뭔가 오히려 더 현장감이 느껴지더라고요. 실제로 그거를 찍지 않아서 더 그런 건지 그래서 되게 좀 저한테는 처음이어서 그런 되게 신비한 경험을 했다 이랬던 영화인 것 같습니다. 네, 영화 보시는 분들도 아마 다 느꼈을 것 같지만은 일단 영화를 보면 드는 느낌이 일단 촬영을 그 같은 구도를 이미 다 끝내고 그 위에다가 그 느낌이 들었어요. 그 위에다가 이제 애니메이션을 덧붙인 그런 느낌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배 안에서 이제 몰래 이렇게 밀항을 하고 이렇게 가는데 막 둥둥둥 두드리면 그 안에 막 진짜 울리는 소리도 같이 이렇게 들리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오히려 더 애니메이션이지만 더 현실감 있게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은 되게 저는 인상적이었던 것 중에 하나는 애니메이션인데 그 과거를 회상할 때 그려지면서 시작을 하잖아요. 그렇죠. 추상적인 그런 그 선에서 점점 색깔도 입혀지고 그러는 모습들이 저는 되게 그 러빙 빈센트의 그렇네요. 사실 러빙 빈센트를 보진 않았는데 그런 느낌이라고 들었어서 그런 느낌도 들었고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일단 다큐멘터리라서 자칫하면 지루해질 수 있는데 그 뭐 되게 딱딱한 장면들이 많잖아요. 다큐멘터리 영화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런 부분들을 과거를 애니메이션으로 표현하고 뭐 이러는 장면을 통해서 되게 극적으로, 극적이고 미적으로 되게 충족감을 줬다는 부분에서 좋게 생각을 합니다만, 이제 나중에 더 얘기를 하겠지만 이게 다큐멘터리인지 극영화인지에 대해서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그렇게 봤던 것 같아요. 사실 이 작품이 그 요나스 포헤르 라스무센 감독 실제 그 친구 아민을 인터뷰한 그 다큐멘터리 영화이고요. 그래서 처음에 저는 그 영화를 볼 때 이거 뭐 최면에 걸린 건가? 하고 누구라고 하니까 그런 건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인터뷰를 제가 실제로 했던 그런 다큐멘터리였고 첫 장면이 굉장히 어지럽더라고요. 저는 되게 좀 뭔가 이거 난잡하고 뭐야 그랬는데 그래요? 딱 그 장면이 끝나고 나서는 이제 이건 진짜 실화고 이름과 지명은 약간 변경했다 라는 말이 나오면서 이거 진짜 한번 어떤 개인의 서사시를 한번 털어보겠구나 딱 싶었고요. 그 라스무센 감독이 실제로 그 애니메이션으로 만든 이유와 그 가장 큰 중요했던 쟁점이라고 봐야 될까요? 그게 바로 익명성이었대요. 그렇죠. 그래서 친구의 얼굴조차도 애니메이션화가 되면 다 애니메이션화를 했던 게 현실적으로 보이려는 것도 중요하지만 솔직해지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솔직하게 담기 위해서 애니메이션을 선택했다. 그래서 초반에 나와요. 그 문구가 이제 익명성을 위해서 애니메이션 제작을 했고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실제로 촬영을 해놓고 익명성을 위해서 덮인 것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전 개인적으로 그 처음에 인트로가 되게 정신없다고 하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무슨 한 예술 작품을 보는 것처럼 되게 좋았어요. 역동적이고 좋았고 그게 나중에도 반복이 되거든요. 그게 이게 아이들이 뛰어가는 어디든가 도망치는 장면이잖아요. 그런 게 너무 저는 와닿아서 초반부터 이제 주목을 확 끌었던 느낌이 있고 말 그대로 혼란이었어. 혼란이고 이제 도망치고 그러니까 무채색이니까 처음에 굉장히 불안하고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질문으로 시작되잖아요. 넌 집이 어떤 거 같아? 집이란 뭔 거 같아? 그래서 내가 좀 안전하고 계속 있어도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 하니까 그걸 처음에 질문 던지고 시작하고 이제 그 맨날 떠나야 했고 집이 없는 채로 이제 계속 쫓겨야 했던 그 아민의 삶을 보고 나서 나중에 다시 그 장면이 나오는데 보고서 참 많은 거를 느끼게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 저는 이제 그런 걸 겪어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 경험들을 애니메이션으로 되게 사실적으로 접하게 됐고 저 사람이 겪었을 그런 고난이랑 그 사람이 겪을 그 심리 상태랑 이런 것들이 나랑 완전 다르겠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면서 되게 많은 걸 느끼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사실 이 영화를 제가 조금 하자 그랬죠. 한 이유가 사실 이 영화를 너무 일단 보고 싶었고요. 왜냐면 기존에 너무 그 많은 상영관에서 사실 오스카 시즌에 틀었어요. 근데 시간대가 아다리가 안 맞는 겁니다. 그래서 싹 다 매진에다가 그래서 이 영화를 너무 보고 싶은 마음에 추천을 했고 또 오스카의 3개 부분에 노미네이트가 됐어요. 그러니까 국제 영화상하고 장편 애니메이션상, 장편 다큐멘터리상에 노미네이트가 수상은 못했지만 어쨌든 그만큼 경쟁력을 가진 작품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초반에 영화를 보면서 생각했던 건 나한테 집이라는 건 또 어떤 의미일까? 왜냐하면 저는 사실 집은 숙식을 위한 공간입니다. 그냥 먹고 자는데 쓰는 공간이지 그 이상의 의미는 생각해본 적이 없거든요. 저 같은 집돌이한테 있어서는 집이란 정말 세상 그 자체이기 때문에 굉장히 집은 굉장히 중요하고 또 나한테 안식처가 되어줄 수 있는 그런 공간이어야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입장에서 아민을 바라봤을 때는 정말 공감이 됐다. 그렇죠. 안타깝기도 하고. 왜냐하면 그 사람은 이제 정착해서 신체가 이렇게 편안하게 있을 장소보다 마음이 이렇게 안식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없는 거죠. 하루하루 버틸 집 자체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런 애초에 플리라는 이제 그 영어 제목 자체가 이제 벼룩 플리가 이제 벼룩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막 통통통 뛰어다니고 어디 정착하지 못하는 그런 아민의 삶을 그렇게 제목으로 표현한 게 아니라. 플리가 벼룩인가요? 플리마켓이라고도 하죠. 나는 동사로만 알고 있었어. 근데 심지어 가족들이 마지막에 모이지도 못해. 지금 뿔뿔이 흩어져 있다고 하잖아요.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아버지는 어디로 간지도 모르고 아직도 모르고 그 마지막에 나오거든요. 마지막에 이제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실화 영화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걸 많이 쓰잖아요. 결혼을 했고 나서 지금 어디서 살고 있고 가족들은 아직도 덴마크나 스웨덴에 따로 살고 있고 아버지는 아직도 어떻게 된 건지 모른다. 그거에서 근데 이게 실화잖아요. 그래서 참 확실히 실화가 주는 묵직함이 있다. 맞아요. 진짜 사실 여러 번 말씀 드렸겠지만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전에는 사실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이 이제 국가를 지배하면서 굉장히 많은 아픈 사연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진짜 뭔가 아버지에 대한 얘기가 사실 시작부터 아버지의 빈자리가 너무나도 크게 보였지 않았나요? 맞아요. 가족끼리 있는데 이상하게 아버지가 없네. 근데 뭔가 좀 이미 자연스러워진 거야. 근데 그게 그 아민의 기억인 거죠. 참 그런 부분에서는 너무 마음이 아팠고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었단 말이야. 나는 진짜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집은 무엇인가? 우리나라도 사실 지금 집 구하기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생각보다 저희는 같은 경우는 좀 편안한 안일을 하고 있지만 더 어려운 사람들은 진짜 그렇게 이제 여러 군데 이렇게 떠돌아다녀야 되는 설들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입장을 봤을 때는 그렇게 남일 이야기가 아니다 그렇지 않을까. 아니 나는 그런 생각도 들었어. 요즘 집값 엄청 오르잖아. 땅 투기하고 금값으로만 보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집을 바라볼 때 물론 일부겠지만 돈으로만 바라보는 그런 물건이죠. 그렇죠. 집은 물건이고 돈인 거야. 맞아. 그럴 수 있죠. 그걸 여태까지 바라봤던 나한테는 이제 이 작품을 봤을 때 이거 진짜 뭔가 좀 새롭다. 충격이지 않아요? 그렇죠. 사실상 차나 집이나 비슷한 그 의미로 두고 있죠. 우리나라에서는 약간 좀 부동산 해가지고 하는데 진짜 생활할 곳이
없으니까 그 보면은 중간에 수용소 같은 데도 갇히잖아요. 여러 번 갇혀가지고 그쵸. 그 실제 그 찍은 그 화면이 나오더라고요. 중간 중간에 이게 맞아요. 독특한 게 실사. 애니메이션은 진행이 되다가 실사 이제 장면이 몇 번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진짜 그래서 더 현장감이 들었었던 그쵸. 것도 있는데 중간에 그 이제 수용소 같은 데서 갇혀서 샀는데 그 진짜 열악하잖아요. 그게 뭐 여러 명 이제 같이 있고 하고 마지막에 그 이제 에스토니아 사람들이 와가지고 6개월 동안 갇혀놓고서 있었는데 마지막에 하는 말이 너희 두 가지 선택지를 주겠다. 여기서 계속 평생 살든가 아니면 러시아로 돌아가든가. 그쵸. 그때 맞닥뜨린 거를 이제 감정이입해서 들어보면은 와 진짜 그죠. 네. 수용소 안에 그 더러운 화장실 네. 그런 실제 영상을 네, 보여주는데 네. 그거 인간이 살 보여주고 곳이 아니죠. 네. 나서 이제 여기서 평생 썩을 썩을 거지 거냐? 야라는 아니면 질문을 들으니까 다시 나는 돌아갈 거냐? 정말 진짜 차라리 돌아가더라도 음. 여기는 못 있겠다 이런 생각이 근데 이게 실화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렇죠. 얼마나 약간 좀 그래서 충격이었던 것 같아요. 저도 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중간중간 박히는 실사 영상들이 있었기 맞아요. 때문에 몰입도가 훨씬 더 그쵸. 올라갔다고 생각을 하고요. 미립국 난민들이 어떻게 버텨내는지를 그리잖아요. 근데 난 솔직히 이거 보고 그 홍범도 장군 아시나요? 네. 네, 봉오동 전투. 네, 그렇죠. 홍범도 장군이 과거에 이제 카자흐스탄으로 강제 이주를 했을 때 실제로 그 열차에 타서 가는데 그게 가축 수송 열차였어요. 그래서 거기서 엄청 많이 죽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여기 있는 그 약간 그 같은 좀 비유가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고려인들이나 네, 고려인들도 그 열차 안에서 막 화장실을 막 다 해결하는 경우도 있었고. 그러니까 참 이게 인류적으로 잔혹한 걸 보여주는데 근데 그걸 또 애니로 보여준단 말이야. 네, 그게 난 오히려 더 이게 대조감이 들어서 더 이게 깊게 오는 그런 느낌이 굉장히 좀 강했다. 겹치죠. 아프가니스탄의 상황이랑 그때 우리나라도 나라를 잃었을 때의 상황이랑 나라가 잃었다는 게 사실 살 집이 없어졌다는 거랑 똑같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 이제 개인이 겪어야 되는 그런 수많은 고난 같은 거 그리고 서러움 같은 게 너무 잘 드러났었던 것 같고 네, 저는 또 한 가지 인상 깊었던 장면이 있는 게 이렇게 러시아 해가지고 스웨덴으로 갈 목적지를 정하고서 이제 미립국을 하는데 배 타고 배 지하에 타가지고 이동하다가 엄청 그 중간에 나와가지고 그 엄청 큰 배가 여객선이 옆으로 지나가요. 그래서 어디 배였죠? 노르웨이 배. 노르웨이 배에 대해 그래서 그 크루즈 같은 게 지나가고 그 밑에 아주 작은 선박에서 아프가니스탄들이 여기 이제 살았다 우리 하면서 이제 저희 구해주세요 하고 있었는데 아미는 거기서 이제 그냥 무심하게 보고 있는 거예요. 위에서 엄청나게 높이 이제 있는 그런 대비가 굉장히 인상 깊었는데 거기서 이제 저는 거기서 이제 끝났구나 다행히 이제 글로 가서 스톡홀름으로 정착을 하게 되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거기서 갑자기 에스토니아 경찰 불렀으니까 돌아가라라고 얘기를 하죠. 거기서 그리고 나서 관객들은 그냥 하나둘씩 잘 뜨고 거기서 느껴지는 그런 박탈감과 그 막막함이 정말 여타 다른 영화랑 그러니까 저는 이건 디테일이 굉장히 녹았다고 봤던 게 그러니까 그 발트의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사실 그 세계 지도를 또 보면 진짜 그 발트해가 그 서유럽하고 북유럽 사이에 있는 하나의 그 바다를 보여주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 지도상으로 봤을 때도 딱 그 에스토니아 있고 러시아 있고 스웨덴 있고 그런 게 나는 상상이 가는 거야 지도 속으로. 이 사람이 여정을 이 사람들이 여정이 지금 눈에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진짜 실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만큼 디테일이 녹았다. 그게 진짜 이 영화의 핵심이었다라고 정말 많이 느꼈습니다. 저는 이거를 난민 문제에서 나아가서 이제 아민이 그 자기 애인하고 집을 구하는 과정을 되게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못 하잖아요. 그쵸. 과정에 열정을 더하지 못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일종의 그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일종의 노마드라고 하죠. 맞아요. 예전부터 노마드라는 말을 많이 썼었는데 현재는 되게 그런 한 직장에 오래 있지도 못하고 계속 이리저리 옮겨 다니는 사람들이나 아니면은 그런 노마드 같은 생활이 현대인들한테도 좀 활성화가 돼 있다 보니까 저는 이 사람들이 안정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이 돼버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이미 내적으로 그게 지금 그렇죠. 오래 한 곳에 있으면 불안한 거지. 그렇죠. 사실 그 노마드라기보다는 좀 디아스포라 쪽에 조금 더 가깝지 않나. 디아스포라가 뭔지를 그렇죠. 약간 뭐 이주민, 약간 이민자들의 조금 그런 거를 조금 그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초반부의 그 테이크 온 미가 아직도 잊혀지지 않아요. 그렇죠. 그거는 그래서 초반에 그 테이크 온 미, 테이크 온 미가 나오잖아요. 네. 그거 나오면서 약간 싱스트리트도 그쵸. 나오고 라라랜드 나왔던 약간 뭐 그렇게 밝게 얘기를 하려나 했는데 뭐 그것도 얼마 가지 않아서 그렇죠. 사건 사고가 터지고 그래서 참 마음이 아팠고 그 사실 이번에 그 기석 씨를 네. 그 모신 이유가 있잖아요. 네. 애니메이션 전문가로서 모셨는데 어떻나요? 이 애니메이션은 뭐 질감이 일단 찔이야. 감사합니다. 일단 저희가 계속 얘기를 했던 게 이게 실화 바탕이고 또 실화의 이런 현실을 고발하려는 다큐멘터리의 성격도 띠지만 이게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그 형식으로 사실 이게 재탄생시켜서 이렇게 상영을 시킨 거잖아요. 그런 거를 장르를 또 찾아보니까 다큐 드라마라고 하는 장르가 또 따로 있더라고요. 사실 기반의 그 창작물 이런 건데 이거하고 비슷하게 제가 보고 떠올랐던 영화가 펭귄들이 막 서핑하고 하는 서핑업이라는 그런 예전 2007년도인가 하여튼 그런 영화가 있었어요. 그것도 애니메이션 영화인가요? 네, 그건 이제 3D 미국 애니메이션인데 네네네. 걔네가 뭐냐면 코미디 영화예요. 웃긴데 펭귄들을 인터뷰하면서 걔 여정을 계속 따라가는 거예요. 페이크 다큐멘터리라고. 그렇죠, 페이크 다큐멘터리죠. 이제 그러니까 걔네 이야기를 따라가는데 그냥 형식만 다큐멘터리를 이렇게 빌려서 얘기하는 거죠. 그런 영화도 이제 떠오르기도 했고 또 애니메이션 쪽으로 봤을 때 그 저희가 이제 프랑스 영화나 약간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는 서양 북유럽권의 영화 애니메이션을 이렇게 딱 보고 드는 느낌은 그 그림체가 정말 그냥 딱 보면 예술 영화처럼 느껴지게 하는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무슨 내용을 담든 그냥 다 예술 영화처럼 느껴지게 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사람들이 약간 더 이 영화가 뭔가 정말 깊은 의미를 담고 있고 예술적이다 이런 느낌을 받게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럴 수 있죠. 저도 그 애니메이션 작품을 솔직히 그렇게 선호하는 편은 아니지만 이 영화를 보면서 느낀 건 색감이나 약간 그림의 선 자체가 전 모호하다고 느껴졌거든요. 그런 것도 오히려 좋았던 것 같아요. 막 똑바로 그 애니메이션을 막 표현하기보다는 스케치 같죠. 약간 스케치처럼 그려서 진짜 뭐 약간 뭐라 해야 되지? 끊기책 읽듯이 그냥 그렇게 싹싹싹싹 그 인물들의 움직임도 그렇게 자연스럽진 않잖아요. 끊겨서 이렇게 나오죠. 끊겨서 이렇게 보이니까 그런 부분도 물론 의도가 됐다면 의도였겠지만 아주 잘 표현됐던 그런 애니메이션 방식이었지 않았나. 그래서 저희가 항상 애니메이션 하면 미국의 3D, 디즈니, 픽사, 드림웍스, 니켈로디언 이런 거 하고 아니면 일본의 이제 그런 애니메이션에 익숙해져 있다가 맞아요. 프레임 뚝뚝 떨어지는 막 북유럽 영화 보면은 오히려 이제 그 인물 하나하나 이렇게 프레임 하나하나의 행동에 주목하게 되고 그리고 또 표정 같은 거에 굉장히 주목을 하게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민이 막 사람들이 배를 보면서 막 환호할 때 나는 부끄러웠다 하는 게 진짜 부끄럽다. 저 진짜 그런 것 같다. 그게 와닿았던 것 같아요. 사실 이 영화는 이주와 이민에 대해서도 얘기를 할 법도 하지만 사실 저는 성소수자 관련해서 한번 본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죠. 그걸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 그 아프가니스탄이라는 나라가 원래 사실 좀 인권적으로는 좀 안 좋은 나라로 이슬람권이니까 특히 여성 인권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 좋은 나라로 좀 유명하고요. 사실 이슬람 시각에서 동성애가 문제인 거죠. 그 죽죠 잘못하면. 실제 대사로 그 동성애자라는 그런 단어조차 없었다. 가족에게 수치가 되는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런 게 있었는데 사실 이 인물은 근데 어렸을 때부터 자기가 이미 성소수자인 거를 느낀 상태였으니까 개인적으로도 지금 내적 혼란이 찾아오는데 외적에서도 지금 사건 사고가 계속 나타나니까 굉장히 아주 복잡스러웠던 서사를 보여줬던 영화인 것 같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그런 어렸을 때 그러니까 아민의 삶을 쭉 따라가면서 아민이 겪었던 굉장히 그 역사적으로 큰 사건들 그리고 개인적인 고난들도 얘기하면서 그런 역사들이 아민이 겪었던 역사들이 어떻게 스스로를 규정하게 되는지 어떻게 자기에게 영향을 미쳐서 내가 이런 어른이 됐다 그런 걸 다 끝까지 보여줘가지고 더 흥미롭지 않아. 그냥 단순히 역사적인 사건을 조명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이제 성적인 정체성이나 본인의 정체성 지금의 심리 같은 것들을 다 이제 묘사를 하기 때문에 더 좋았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그게 터지는 장면이 게이클럽 장면. 게이클럽 장면이죠. 그 장면에서 터졌습니다. 거기서 저는 이제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냐면 다시 이제 가족들을 만났죠 오랜만에 그 유럽으로 이주해서 어머니는 안 계시지만 그 이제 그 동생이냐 누나들 두 명이랑 그 형이 이게 만나가지고 얘기를 하다가 이제 너는 왜 여자 안 만나냐 이런 얘기 즐겁게 하다가 그때 처음으로 얘기를 하죠 커밍아웃을 하는데
그때 이제 형이 심각한 표정으로 듣다가 저는 당연히 그런 고난을 얘기를 하고 고난을 겪었기 때문에 너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보수적인 나라였기 때문에 거기서 아프가니스탄에서 살았던 사람이니까 내가 이렇게 고생을 했는데 지금 너가 이렇게 속 썩일 거냐 그런 얘기를 할 줄 알았어요. 차 타고 어딘가 가잖아요. 무언 속에서 가가지고 이제 갑자기 이제 어떤 클럽 같은데 앞에서 돈을 지어줘서 저는 처음에 이게 성매매를 하라고 하나 보다. 약간 여자 성경험이 없으니까 한번 경험을 하라고 그래서 정신 차리라고 그렇게 해주는 줄 알았어요. 근데 들어가니까 이게 음악은 엄청나게 고조가 되고 과거들 쭉 이제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면서 굉장히 큰 위기다라고 생각했는데 거기서 갑자기 게이 클럽이 나오니까 되게 이제 색다른 그런 거였던 것 같고 마음이 좋더라고요 사실. 그러니까 편안해지는 그런 게 있었죠. 영화상에서 사실 주인공이 유일하게 이제 안식을 얻는 게 뭐 가족하고 재회하고 뭐 집안에 이렇게 편하게 누워 있는 게 아니라 게이 클럽에 들어가서 형하고 이렇게 이해해주는 형이 나타나는. 맞아요. 이해 못할 거라고 생각해서 얘기를 안 하고 있다가 얘기를 해줬어요. 야 정말 그때 카타르시스가 굉장히 그러니까 이게 그 공간 집이라는 공간 더 나아가서 이제 아프가니스탄과 이게 자유로운 아프가니스탄 그리고 또 여전히 억압받는 러시아 그리고 이제 굉장히 핍박을 받던 러시아 그리고 또 넘어가서 이제 스톡홀름까지 현대 스톡홀름이 있는 거니까 굉장히 그 대비가 있죠. 그 공간이라는 게 핍박을 받는 곳과 그 내가 이제 그런 정체성을 숨겨도 되지 않아도 되는 공간이 나눠져 있는데 그래서 뭔가 이게 참 공간과 이제 어떤 국가나 뭐 집이나 이런 것들이 사람들한테 굉장히 중요하구나 그런 걸 좀 느꼈었던 것 같아요. 네. 여러분은 아프가니스탄은 뭐가 생각나나요? 저는 그 전쟁인가요? 그렇군요. 사실 저는 그 셜록 홈즈를 즐겨왔던 입장에서는 사실 왓슨 박사가 그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이제 그 군 전역을 하게 된 게 바로 그 아프가니스탄이고요. 그 중간에 사실 그 이란 얘기가 나와요. 기억하시나요? 그 통역사분이 이란이었죠. 소통이 안 됐다. 네, 근데 사실 그 부분에서 제가 또 이렇게 머리를 때렸죠. 왜냐하면 사실 그 이란하고 아프가니스탄은 지역적으로도 붙어 있는 나라고 이슬람권의 영향이 있는 그런 영화입니다. 영화가 아니죠. 그런 나라죠. 그런 나라인데 사실 이란은 시아파가 다수고요. 네, 사실 아프가니스탄은 수니파가 다수예요. 그렇다 보니까 같은 이슬람계에서도 그 다른 차이점이 있다는 거고요. 그 주인공이 중간에 까먹었다는 다리어라는 그 언어가 있죠. 그것도 아프가니스탄에서 많이 사용하는 언어 중에 하나인데 사실 이란에서 사용하는 페르시아와 굉장히 흡사합니다. 네. 그래서 근데 그 점에서 흡사하지만 이 사람들이 잘 못 알아듣고 공감을 못했던 이유는 그 같은 이슬람교인데도 종교적으로 다르다. 그렇죠. 문화적으로도 다르고 다 다르고. 문화적으로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다르다 보니까 같은 이슬람권 아니냐 대화되지 않느냐 해도 공감되지 않는 부분은 그런 종교적인 이유에서 맞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럽 입장에서는 같은 나라 사람들인 거야. 붙어 있으니까 또. 근데 진짜 정 다른 거고 그런 이제 다른 차이 때문에 서로 엄청나게 전쟁을 하는 거고 그런 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난민도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거니까 생성이 된 거니까. 아직 그런 거죠. 북한 이민자가 이렇게 하는데 통역사를 한국 남한 사람이 이렇게 들어가서 얘기하는 거 비슷하죠. 뭐 제주도만 해도 그런 일이 있으니까. 그래서 참 이게 뭐 세계적으로 종교적으로도 너무 많은 그 디테일이 살아 숨쉬었던 영화가 나의 집은 어디인가인 것 같고요. 사실 그 후에 또 결혼을 합니다. 아민이 결혼을 하게 되는데 사실 집을 가지고 갈등을 해요. 네, 사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아까 상우님께서 말씀해주셨던 정착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집 관련해서도 뭔가 이게 주관성이 뚜렷하게 없는 거예요. 두려운 거죠 어떻게 보면. 집에 계속 있으면은 쫓아낼 거 뭔가 그런 심리가 드니까. 아니면은 어차피 또 어디론가 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고. 그렇게 그 아민이라는 인물이 느꼈던 그 생소함과 그 당황스러움이 물론 이 사람은 너무 사랑하지만 뭐 어떻게 나는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는데 심지어 일을 하면서까지도 막 미국 브로드웨이 나오고 막 그랬잖아요. 여기저기 옮겨 다니던 사람한테 갑자기 정착을 하려다 보니 그게 이제 자기 내적에서 혼란이 찾아오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그런 것도 생각났던 게 예전에 월2에서 그 우주인들, 그러니까 인간이 우주로 이전을 해가지고 지구가 너무 못쓰게 돼가지고 이전을 해서 완전 그 기계에 의지해가지고 걷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마지막에 지구로 다시 돌아오잖아요. 거기서 흙을 처음 밟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도 들었어요. 그 사람들한테는 그 이제 정착하는 것들이
남들한테 당연한 건데 그렇게 받아들였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삶이 그랬으니까. 그런 거가 참 또 생각이 인상 깊었던 것 같고. 그리고 저는 한 가지 더 생각이 났던 게 아까 전에 이제 유럽인들이나 이제 다른 나라 사람들, 그러니까 좀 더 크게 봤을 때랑 이렇게 아민의 개인적인 삶을 봤을 때랑 차이가 굉장히 많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그 국가의 사정이라는 게 있고 개인의 사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러시아나 뭐 에스토니아 그런 경찰들도 얘네들이 그냥 어떤 골칫거리라고 생각을 하고 했을 텐데 그 삶을 들여다보면 이 사람들은 도와줘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국가에서는 그렇게 핍박을 하고 하니까 참 이게 시각에 따라서 다르구나 싶었던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야, 그래서 이렇게 보면 안 되는데 야 진짜 러시아 참 진짜 요즘은 이렇게 하지. 그러니까 딱 하필 또 요즘 그런 게 맞물려서 그런 약간 편향된 시각을 가지면 안 되지만 야 진짜 또 어떻게 한편으로 보면 참 너무했다. 이 부패성이 좀 이렇게 그대로 다 드러나냐. 그 맥도날드 장면도 되게 인상 깊죠. 그러니까 그 러시아가 문호를 좀 개방을 해가지고 이제 미국이랑 손잡고 프랜차이즈에서 러시아 처음 모스크바에 맥도날드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하고 있어요. 거기서 구경하고 있던 그 이제 그 형제가 잡혀가가지고 핍박을 당하고 거기서 그렇죠. 그 골목은 말도 안 되잖아. 바로 옆골목에서 그게 너무 충격적이죠. 너무 옆에서 이제 그 같이 끌려온 여자가 이제 성적으로 착취당하는 그것도 보고 하는 걸 참 대비적인 거죠. 옆에는 막 문호 개방했다고 개방적인 걸 얘기를 하면서 옆에는 여전히 그렇게 썩어 있는 보면은 이제 러시아 경찰들을 보면은 그래도 얘네는 이제 이민자 잡아내는 게 일이니까 할 일 하는 거지라는 생각이 들 법도 한데 걔네들 다 술 먹고 돈 내고 시계 있네 시계 내놔 이러고 부패한 거를 묘사를 하니까 쟤네는 그냥 악인으로 묘사가 됐다. 그러니까 이게 근데 또 이게 그냥 그려진 게 아니고 실화래잖아. 그러니까 이게 너무 힘이 센 거예요. 왜냐면 나 러시아 가봤잖아. 가봤어요? 그 노보시비르스크? 네. 거기 가봤거든요. 내가 그 보드카가. 너무 얘기하는 줄 알았더니 술 얘기가. 아까 뭐 경찰도 술 먹는다고 했으니까. 야 보드카 맛있더라. 어쨌든 뭐 그런 경험이 있고 마지막 엔딩 크레딧이 올라가면서 저 이 영화 시네큐브에서 봤습니다. 네, 저 시네큐브에서 봤는데 엔딩 크레딧이 올라가면서 고마운 사람들에 대한 그런 이름이 다 나오고요. 또 마지막에는 뭐 내 하나뿐인 사랑이 또 감사하다고 막 나오면서 참 이 영화 정말 따뜻한 영화구나 어떻게 보면 그런 영화임을 알 수 있었고 봉 감독님이 또 뽑았잖아요. 우리는 참 봉 감독님도 참 좋아하는 것 같아. 봉 감독님이 뽑으신 또 명작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나의 집은 어디인가고. 저는 이제 아마 저것만 빼면 다 본 것 같은데 그때 봉준호 감독님이 언급한 영화 중에 미싱탄 여자들만 빼면 다 본 것 같은데 그거 재밌어요. 네, 그것도 한번 봐야 될 것 같네요. 미싱탄 여자들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다큐멘터리 영화 아주 재밌게 봤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덴마크 영화의 강세인가? 이해되시나요? 최근에 또 어나더 라운드가 있었고 이 영화도 덴마크 영화고 하다 보니까 아카데미에서도 계속 국제장편 영화상에 덴마크가 올라간다. 덴마크 하면 뭐 생각나시죠? 박준영 씨? 크리스티안 축구 선수 이름이에요. 덴마크 요구르트도 있고. 그러네. 덴마크 요구르트. 우리가 사랑하는 아저씨 매지 미켈슨도 덴마크 분이고. 굉장히 덴마크 영화가 이렇게 또 잘 나가네? 라는 또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어디 영화지? 렌민 원작이 어디 영화인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렌민 원작이요? 모릅니다. 렌민 모르고요. 뭐 또 영화적으로 보면 뭐 사실 배에 물이 차는 장면이 있는데 사실 저는 그 과거에 또 반지하에 살았을 때 그런 물 찼던 또 경험이 있었어서 그래요? 네, 참 많이 공감이 됐고 그랬던 영화였고 개인적인 서사하고 또 세상에 대한 서사가 잘 섞였고 대략 90분의 러닝타임이에요. 어떻게 보면 짧은 러닝타임일 수도 있는데 저는 지루하지 않게 잘 흘러갔던 영화였다. 말 그대로 잘 빠졌어요. 내가 봤을 때는. 또한 이 영화가 수입 배급이 왓챠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뭐 또 몇 달 뒤면은 그렇죠. 왓챠에서 만날 수 있는. 요즘 그 왓챠 익스클루시브인가요? 그렇죠. 거기서 독점작이 굉장히 또 레벤느망도 들어가 있고 티탄도 있었고 미나리도 있고 왓챠가 열심히 일하는 모습 아주 좋습니다. 네, 아주 좋습니다. 그럼 바로 평점하고 한 줄 평 들어갈까요? 네, 그러시죠. 네.
저부터 하겠습니다. 저는 10점 만점에 7점. 7점. 한 줄 평은 하우스에서 웃으면서 살아가기를로 하겠습니다. 김기석 씨 마지막에 하시죠. 오늘 게스트니까. 네, 뭐 준영 씨인가요? 전가요? 저 지금 계속 머릿속으로 현주평 생각하고 있어가지고 세 번째. 저는 저도 7점이고요. 뭐 어쩌다 보니까 하고 싶은 말이 뭐 막혀버렸는데 일단은 저는 일단은 그렇습니다. 뭐 더 하고 싶은 거 말씀하셔도 돼요. 하세요. 일단 저는 이거를 다큐멘터리로 본다면 완결성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라고. 그거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죠. 아직 일단 다큐멘터리는 제 기준에서는 뭔가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부분도 있고 조금 더 메시지를 전달하는 부분이 굉장히 강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그 친구가 심리 상담, 정신 상담을 하는 정도의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처음과 끝에 조금 더 뭔가 경각심을 일으키게 한다거나 아니면은 그때 당시의 상황에 대한 조금 더 깊은 묘사인가요? 깊은 묘사라고 해야 될까? 좀 더 배경 설명이 필요했다 뭐 그런 느낌인가요? 그런 게 조금은 더 있었으면 조금 더 저는 완성도가 있었다고. 그게 약간 다큐멘터리 느낌입니다. 딱 그 앞에 5분 뒤에 5분 딱 붙여서 뭐 그 정도만 해도 그러니까 이건 다큐멘터리를 보기 좀 애매한 것 같아요. 그런 건 있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일단은 그런데 일단은 안정을 찾고자 하는 이들이 안정을 견디지 못하는 영화였다. 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그게 한 줄 평인가요? 좋네요. 네네네. 좋은 아주 표현입니다. 가시죠. 오늘 이디야 커피를 들고 오신. 이디야 맛있습니다. 너무 TMI. 저는 평점 8점, 10점 만점에 8점이고요. 굉장히 잘 만든 영화라고 생각하고 싶고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약간 다큐멘터리인지 영화인지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는데 그게 오히려 더 이 영화의 좀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래서 실화를 기반을 한 영화이기 때문에 더 힘이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한줄평은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현실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렇죠. 우리 라스트 전문가 하겠습니다. 김기석 씨. 저는 10점 만점에 저도 8점 드리고요. 8포인트. 한 줄 평은 내 마음의 집은 어디인가. 내 마음의 집은 어디인가. 아민이라는 게 이제 그러니까 자기 조국과 집을 잃고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신체적인 이제 떠돌아다니는 데 있지만 단 한순간도 마음의 짐을 놓을 수가 없다고 하잖아요. 왜냐면은 넌 이제부터 아민으로 살아가야 돼. 넌 앞으로 너 가족은 준 거고 너는 뭐 다시는 누구한테도 이걸 얘기하면 안 돼. 안 그러면 넌 쫓겨날 거야. 라는 그 기억 때문에 단 한순간도 딴 사람한테 자기 계속 의심한다든지 얘기를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마음을 놓을 수 있는 곳이 없다라는 의미에서 마음의 집은 어디인가. 마음의 짐을 마음의 집에서 털 수가 없는 거군요. 그렇죠. 그걸 또 이걸로 채택할 이걸로 할 거죠? 이거 또 제가 순간적으로 또 생각을 해냈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참 너무 좋은 다큐멘터리였던 것 같고 저는 특히 이 영화는 꼭 많은 분들이 찾아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번 베니싱보다 좋죠? 씬 좋습니다. 아주 좋은 영화였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엔칸토보다 이게 조금 더 장편 애니메이션이 받을만하다. 중간했다고 보긴 합니다. 저는 엔칸토가 나왔다. 그래도 엔칸토가 나왔다. 그러니까 뭔가 좀 더 대중적으로 푸느냐 아니면 좀 더 예술적이고 현실적으로 푸느냐의 차이였던 것 같은데 그래도 저는 약간 이걸 보면서 보는 사람들이 이건 실화니까 그 지구상에서는 어떤 그런 난민이나 그런 사람들이 무조건 겪어봤을 법한 이야기란 말이죠. 그래서 그걸 좀 깊이 생각을 하고 있었으면 그렇게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래서 느낀 점이 많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엔칸토는 비교분위가 많기 때문에 그동안 디즈니가 들어왔던 다른 애니메이션들과 계속 비교가 되기 때문에 거고. 그런 것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또 엔칸토까지 짚으면서 영일이도 이렇게 됐네요. 이렇게 영일이들 29회차 시간을 마치는 걸로 하겠고요. 다음 주에도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뵀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